1992년 도쿄에서 거대한 풍선을 타고 하늘로 떠오르고 있는 이 남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스즈키 카와는 1940년 피아노 조율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국립음악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마하의 계약사원이 되어 피아노 조율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이후 44세의 나이로 음악교재 판매회사인 뮤직 앙상블을 개업하고 마작장, 커피살롱, 펍 레스토랑 등을 경영하는 등 활발한 사업활동을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그는 1989년에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향토 요리점, 음식점, 기념품 가게를 출점하며 사업의 평탄화를 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1일 매상 전망이 고작 30만엔, 때로는 10만엔 미만인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각각의 출점에는 3천만원이라는 고액의 돈이 들었죠. 손님을 모으기 위해 요코하마의 마스코트, 블루아짱의 인형을 자작해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 촬영이나 사인회를 실시하고 있었던 그는 점차 저조한 매상에 분노하게 됩니다. 10월이 되어 폐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차장이 업무용 단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가용을 소유한 고객들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요코하마 박람회 협회가 그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항의하기 위해 그는 그해 7월 30일 새벽 4시부터 30m 높이의 철탑에서 단체버스 주차장을 개방해줘 라는 현수막을 들이우려다 바람이 불어 실패하고 7시간가량 농성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항의 이후 스즈키는 독자적인 손님을 끌기 위해 고민하던 도중 마지막 장면의 꼬마가 풍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면서 끝나는 스즈키가 교고 시절에 본 일으로 좋아했다는 프랑스 영화 빨간 풍선이라는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협회와 협상 끝에 허가를 얻어 헬륨 풍선의 부력으로 로프로 연결된 곤돌라가 10m에서 20m가량 비행하는 공중산책을 자비로 박람회장에 설치하게 되죠. 이 공중산책은 꽤나 인기를 얻어 9월 1일부터 폐막하는 10월 1일까지 약 2,500여 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뮤직 앙상블이 5억엔의 부채를 낳게 되며 결국 그는 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되죠. 그 도전은 박람회의 곤돌라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비닐풍선 26개를 장착한 판타지오라고 이름 붙인 곤돌라를 이용해 태평양 횡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횡단을 무사히 끝마친 후 여파를 이용해 인기를 몰고 광고를 찍어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한다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이후 그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들의 수많은 제재에도 구애받지 않고 1992년 4월 17일 도쿄도 오타고 타마가와 강에서 치바현 쿠주쿠리 해안을 향해 시범 비행을 위한 의자에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을 각각 2개씩 동여매고 오후 12시 45분경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5kg의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가며 고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예정된 고도 400m를 훨씬 넘긴 5600m 고도에 도달하자 당황한 스즈키는 라이터로 5m 풍선끈을 지져서 끊어내 겨우 고도를 하강시켰고 오후 1시 40분 출발 지점에서 24km 떨어진 민가의 지붕에 불시착하게 되죠. 다행히도 왼손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그는 처참한 실패에 취재를 하러 온 많은 미디어들이 돌아섰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도전이 성공하면 다음엔 하와이를 향하는 모험을 계획할 예정이었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1992년 11월 23일 판타지오를 완성시킨 그는 비와 호숫가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지품으로는 산소통과 마스크, 일주일분 식량, 경위 경도 측정기, 고도계, 속도계, 해양구조 신호기, 낙하산, 레이더 반사경, 휴대전화 및 지도, 영하 60도 이하의 기온을 견디기 위한 스키복과 담요 5장, 자외선 방지를 위한 선글라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준비는 꽤 철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기는 포함되지 못했고 고도기의 사용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차 비행, 이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200m 혹은 300m의 상승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몰래 미국까지의 비행을 강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태평양 횡단을 결행하면 매스컴이 소란을 피워 집에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는 가족에게 호텔에서 12월 3일경까지 숙박하라고 시킨 후 새 딸에게는 미국의 선물로 무엇이 좋은지 물어 희망한 물건을 적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비행을 준비하게 되죠. 처음에는 고도 120m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지상으로 내려왔던 스즈키는 16시 20분경 갑자기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판타지오를 고정시켜 놓은 로프를 풀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말리는 상황에서 어디 가냐는 주변의 물음에 그는 미국으로 갑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미국 네바다주 샌드 마운틴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스즈키에게 구경꾼들은 어이가 없어 아무도 그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다고 하죠. 날아오른 직후에 방송국이 스즈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헬륨이 조금 새고 있지만 괜찮다 라는 회답이 그에게로부터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있는 가족에게는 밤 10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고 그 후에도 1시간마다 전화가 걸려왔죠. 통화에서는 풍선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 생각보다 고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 바다에 나간 것, 풍선을 탄 채로 담배를 피운 것 등을 가족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는 아침 해가 아름답다 라며 아내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 휴대폰이 불통이 되기 전 그와 가족이 나눴던 마지막 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24일 심야부터 그에게서 SOS 신호가 발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인 25일에 8시 반에 수색기가 미야기현 긴카산 섬의 동쪽 약 800km 해상에서 비행 중의 판타지오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스즈키는 수색기를 향해 앉아있는 상태로 손을 흔들며 SOS 신호를 중지했습니다. 수색기는 그를 약 3시간 동안 감시했지만 그가 손을 흔들고 있던 것, 곤돌라 안의 물건을 낙하시켜 고도를 올린 것, 조난 신호도 사라진 것으로 보아 비행을 지속하는 데에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11시 반에 추적을 중단하게 됩니다. 남겨진 아내는 아 다행이다 라고 말했으며 세 딸은 벌써 미국까지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아직 미야기현 앞바다야. 라고 서로 웃었지만 그 후는 소식이 끊겨 더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즈키의 계산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고도 1만 미터에 이르면 제트 기류를 타고 40시간 만에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판타지오는 긴카산 섬의 동쪽 앞바다 800km에서 고도 2500m, 시속 70km로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허황된 꿈을 꾸었지만 누구보다 진지했던 현대판 돈키호테로 불리며 이후 이 내용은 일본 내에서 연극, 노래, 글로 재탄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꿈에 경외심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려 혹은 빛을 갚으려 많은 노력을 했던 그라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마냥 긍정적인 단어만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가 첫 번째 시범 비행을 시도했을 때 그가 착륙했던 민가는 지붕이 무너지고 TV 안테나가 꺾이는 해를 입었음에도 그는 피해 민가의 손해배상은커녕 별다른 사과의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또한 두 번째 시범 비행 때는 국토교통청이 비행 허가를 수리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비행의 허가는 어디까지나 곤돌라가 지상의 로프에 묶인 채 시험 비행을 하는 조건으로 수락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범법을 저질렀으며 수색기까지 띄울 만큼 다수의 인력 낭비를 만들어내며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했던 것이죠. 또한 당초 계획에서는 메인 풍선 6개와 보조 풍선 26개로 판타지오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메인 풍선 4개, 보조 풍선 20개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찢어져서 헬륨가스가 빠져나가는 풍선도 존재했는데 그는 출발 전 접착 테이프로 이를 응급 수리하고 작업을 돕던 학생에게는 이제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라고 입막음을 하며 찢어진 풍선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닐풍선의 제작사는 그것을 전달하며 원래 비닐풍선은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며 영하 수십 도에 이르는 고공의 환경을 견딜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알다시피 상공으로 향하며 기압이 내려가게 되면 풍선에 가해지는 대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되어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한 풍선이 터지게 되는 것은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이기도 하죠. 과연 그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는 정말 광고에 출연해 빚을 갚으려던 심산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의 실종은 7년간 이어지게 되고 실종 신고는 곧 사망 처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 중 아내는 회사의 공동 경영자로 집이 1억엔에 달하는 저당에 들어가는 일도 겪었으며 하나 50억 원에 달하는 빚도 계속해서 홀로 부담하게 됐다고 하죠. 과거 시마네 현의 촌장에게 2번가량 찾아갔던 스즈키는 2억엔의 생명보험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제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언가로서 혹은 무모한 도전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빚을 갚기 싫어서 죽음을 위장한 것일까요? 혹은 어쩌면 여러 책임을 죽음으로 해결할 계획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2001년 야구선수 이치로가 국민 영예상을 거절했을 때 탤런트 겸 영화감독의 기타노 다케시는 모험가였던 풍선 아저씨에게 국민 영예상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그들도 모르던 채로 자살을 찬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